세계 최고의 살인병기라며 김정은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폭풍군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155mm 포탄을 지원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의 반응과는 차원이 달라진 대응에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지뢰 제거 전차나 트럭 그리고 방호복 같은 비살상 무기 중심의 지원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말 K방산의 주 무기들을 볼 수 있는 거냐며 북한의 파병에 보복하는 한국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비밀리에 입수된 영상을 보고 다들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살인병기라더니 총 하나 제대로 들겠냐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탈영하는 북한군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느 미국 기자가 긴급하게 탈영병에 대한 보도를 전해왔는데, 탈영병의 정체를 듣고 네티즌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사용하는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화제의 내용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 중인 레이첼 블레어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견되어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저 루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모두 타국의 공식적인 군대 파병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을 한다는 말은 제3차 대전을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비공식적으로 용병들이 참전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것조차 루머일 뿐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군 파병 소식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긴급 속보와 더불어 세계 여러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쏟아지면서 사실임이 증명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북한이 파병한 규모도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병력 지원으로 볼 수 없었죠. 이는 정말 3차 대전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북한과 러시아가 이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북한군의 파병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 함정을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았고 러시아 측에서 제공한 신분증까지 모두 발급받았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그 전력이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탈북한 일부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는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군은 마치 하나하나가 모두 살인병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맨손으로 벽돌을 깨부수기도 하고 무거운 대물, 저격총을 혼자서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정 예부대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수많은 인원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아무래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북한 파병 규모가 10,000명에 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인원들이 하나같이 살인병기의 수준이라면 전쟁의 피해 규모는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전하는 군인들의 모습도 굉장히 살벌했어요. 보통 탈북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뛰어올 때면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해요. 게다가 수영 속도도 빨라 훨씬 앞서가는 배를 다 따라잡는 수준이라고 했죠. 일반 북한의 군인들도 이 정도 수준인데 정예부대라면 정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겠다는 염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세력이 더 거세져 혹시나 중국과 북한을 등에 업고 더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냐는 공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군의 참전은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만했거든요.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 그리고 나토에서 어떤 반응을 내보일지 그들의 속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읍소하며 국제사회에 큰 경고를 내비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군사전략소통센터에서 북한군의 실체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고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키가 170cm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너무나 앳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소년병을 보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체격이었어요. 선전 영상에서 본 북한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몸매에 무표정한 얼굴로 군용 장비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장비를 옮기는 모습을 보니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상에서는 북한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어로 거기 넘어가지 말거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영상이 극비리에 입수된 것이며 북한군의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증거라며 러시아 연해주의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살인병기라더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비쩍 마른 군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죠. 북한에서 공개한 보도자료나 탈북민들이 묘사했던 북한 군인들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걱정할 필요 없겠다며 모두들 발뻗고 자라는 식의 비웃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에서 함께 파견 온 동료 기자 멜리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멜리사는 벌써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실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허술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최전방의 우크라이나 군인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군들이 러시아군 11공수 돌격여단인 브랴티아 특수대대로 편제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브라티아는 한민족과 외모가 비슷한 몽골계 러시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 북한군을 그곳에 배치한 것 같다고 했어요. 멜리사는 그들의 앙상한 몸과 공허한 눈빛을 보면서 오히려 북한 군인들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독재자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오늘 일을 기사로 쓸 예정이라고 했죠. 멜리사는 제게도 소스와 사진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기사 공개 후 2시간 후에 저도 쓰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멜리사에게 전해받은 사진은 정말 처참했어요. 군인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르고 왜소했죠. 도대체 이들이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끌려온 걸까 아니면 정말 자진해서 온 것일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멜리사의 기사가 올라오고 2시간 후에 기사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남아 기사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기사를 다듬고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기자로서의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정도였죠.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없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제보가 있어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순간 의아했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해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돈을 요구하는 제보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집에 러시아에서 탈영한 북한군을 숨겨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 신문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러시아 기자에게 알릴 수도 없어서 미국 신문사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죠. 탈영한 북한군을 숨겨주는 것은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 북한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람을 넘기고 돈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제보 차원을 넘어선 일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일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상부에 보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며칠간의 휴가를 신청하고 나서 저는 서둘러 짐을 싸고 기자들에게 제공된 이동 루트를 통해 러시아로 이동했어요. 러시아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상상해 보았어요.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동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제보자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과연 그의 말이 사실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북한군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 저는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평범한 주택가였어요. 전쟁의 흔적이 일부 보이긴 했지만 피해가 거의 없는 다소 안전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위험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저는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전화로 통화했던 그 제보자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그녀는 자신을 올가라고 소개했어요. 올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저를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에서 이 상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 소년. 그는 분명 북한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를 보자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밤 그녀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갑자기 자신의 집 문을 누군가가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멀리 떨어져 몸을 숨기고 조용히 지켜봤다고 해요. 올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지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지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올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너무나 안쓰러워 보여 울고 있는 소년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고 했어요. 그 소년에게 여기가 자신의 집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때서야 자세히 보니 그 소년은 앳된 동양인 얼굴이었대요. 어두워서 그 소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 그때 그게 군복인 줄 알았다면 아마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 상황의 긴박함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올가는 처음에 그 소년이 길 잃은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 소년은 군복을 입은 어린 군인이었다고 해요. 올가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동양 소년이었기 때문에 올가와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고 결국 스마트폰 번역 앱을 이용해 소년과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올가가 그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니 철수라고 했대요. 철수는 매우 불안해 보였고 초조해하며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고 마치 도망자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올가는 어린아이가 겁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고 차마 철수를 밖으로 내칠 수가 없었대요. 인간적인 연민이 공포를 이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철수가 배고파 보여서 올가는 일단 밥을 먼저 챙겨주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철수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올가는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 둘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대화를 듣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철수는 사실 정규 군인이 아니었는데 그저 군대에서 자비를 돕던 꼬마였다고 합니다. 주로 배식을 나르며 간간히 배를 채우는 정도였대요. 그런데 북한군에 갑자기 병력이 부족해지자 철수를 포함한 어린 아이들까지 전선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 철수는 절대 가기 싫다고 했대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철수뿐만 아니라 18살도 채 되지 않은 꼬마 아이들이 이번 파병에 많이 강제 징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대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나이든 군인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처럼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러시아에 도착해서 군복을 맞추는 순간 철수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반드시 탈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다행히도 철수는 작은 희망을 봤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 감시가 덜했고 이를 틈타 철수는 어느 날 밤 몰래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고 우연히 올가의 집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자신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했어요. 올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너무 곤란했대요. 철수를 그대로 러시아 경찰에 넘기자니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러시아 기자에게 알려주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대사관에 데려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 보였고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린 철수를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고 했죠. 저는 처음 이 집에 도착해 철수를 보자마자 이건 정말 특종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느꼈어요. 이건 철수와 올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했거든요. 올가는 철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걱정 그리고 혼란이 가득했어요. 철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올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을 했다고 해요. 참 이상하게도 올가는 짧은 기간이지만 철수와 함께 지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집안일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냈대요. 올가는 철수의 꼼꼼한 청소 실력과 뒷정리 능력에 놀라 물어보니 철수는 북한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해왔다고 대답했대요. 철수의 부모님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었고 그 탓에 철수가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에서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수의 모습을 보며 올가는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올가의 아들은 불행히도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그 후로 올가는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가엾은 철수를 보면서 올가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고 해요. 자기도 믿기 어려운 감정이라고 설명했죠. 처음엔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평화로운 곳으로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올가는 미국 기자가 철수를 대사관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대요. 만약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들키더라도 미국 기자인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죠. 사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어요. 만약 러시아 군인이 미국 기자인 저를 어떻게 했다가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죠. 그러면서 올가는 저에게 부탁했어요. 철수를 안전하게 대사관으로 데려가 줄 수 있겠느냐고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저 특종을 찾으러 왔었지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올가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기를 통해 철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북한에서 파병된 군인들 중 자진해서 러시아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철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군인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군인이라는 직업은 그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척박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철수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에게 질 게 뻔하기 때문에 아무도 진짜로 싸울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로 파병을 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한다고 철수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러시아로 가게 됐을 때 북한군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철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번에 징용되면서 떠나 있는 동안 군 당국이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는 약속만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배불리 먹여주겠다며 걱정 말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수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이나 다른 군사 관련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독재자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희생되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죠. 그러다 철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녔는지 물어봤어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상 그만뒀다고 했어요. 북한에는 의무교육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를 따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했어요. 생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조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수 역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봤고 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 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알고 지내던 친구였는데 남학생 2명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사실 그 2명 모두 철수와 비슷한 또래라 도대체 무슨 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는지 의아해했죠. 알고 봤더니 mp3 플레이어에 한국 노래를 담아 듣고 친구들에게도 들려준 것 때문이었는데 이 학생들의 가족들도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철수는 북한에서 탈북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만약 수용소에 가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해요. 더 끔찍한 것은 공개 처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수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있는 날이면 2에서 3,000명의 군중을 강제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로 총살이나 교수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날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게 두려워 많은 탈북자들이 한 손에 쥐약을 들고 도망친다고 해요. 만약 잡히면 바로 쥐약을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철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철수는 자기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라며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수의 절박한 상황을 듣고 저는 내일 아침 동이 트면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면 그 다음 절차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철수를 안심시켰어요. 철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서려 있었지만 한국 대사관이라면 반드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 거라고 거듭 강조했어요. 우리는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대사관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직전 올가와 철수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올가는 철수에게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올가에게 약속했던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올가가 특종을 전제로 제게 요구했던 금액이었죠. 하지만 올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대신 그 돈으로 철수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는 데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올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작 나라의 수장들은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밖에는 택시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탔어요. 철수는 뒷좌석에 웅크려 앉았고 올가가 가져다준 담요로
그를 덮어두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이라 그런지 아니면 탈영한 군사들이 많은 건지 평소와는 다르게 검문소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어요. 택시가 검문소에 다가갈수록 철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저도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각된다면 철수는 물론이고 저와 올가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검문소 앞에 도착하자 군인이 다가와 차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군인이 제게 신분을 물었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미국 기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군인의 표정을 살피며 가슴을 조이고 있었죠. 다행히 기자라는 걸 밝히고 신분증을 보여주자 큰 의심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철수는 담요에 푹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포와 불안이 느껴졌어요. 대사관 문을 두드리자 곧 직원이 나왔고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우리를 재빨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대사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파병된 북한군 중 탈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어제도 밤샘 근무를 했다고 말했어요. 혹시 탈영한 북한군이 대사관을 찾아올까봐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기자와 함께 올 줄은 몰랐다며 뜻밖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철수의 한국 여권을 만들고 한국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국정원 직원의 인터뷰와 판단에 따라 그 다음 거처가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철수와 함께 한국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하는 걸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불안해한다면 얼마든지 동행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가 되자 철수의 표정도 조금은 안정되어 보였고 곧 우리는 대사관 직원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보안 심사를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앞으로 탈영한 북한군이 많아질 것 같다며 공항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직원이 아마 바로 알아보고 찾아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봤고 직원은 여권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여권 정보를 보고 바로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철수와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철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이건 제가 혼자 해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처음 그를 구해준 올가와 제가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함께 도와준 결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자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신의 앞길만 걱정하느라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앞으로 한국에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철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철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보며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대사관 직원의 말대로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직원은 저에게 잠시 밖에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철수와의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고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이제 철수가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하나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고 하나원의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감탄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수가 지낼 곳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 보였고 철수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았어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헤어지기 전 저는 제 연락처와 올가의 연락처를 종이에 적어 그에게 건넸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글의 철수는 현재 한국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철저한 보안을 위해 가장 흔한 이름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는 북한의 비인간적인 실태와 전쟁의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얼른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기자로부터 전해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으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둘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되고 모두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